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대형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특히 코스닥은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 겹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마감 앞둔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신고가군요. 그렇습니다. 두 종목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4 물량의 70%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4% 이상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도 2% 이상 상승하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6%가량 오르며 단숨에 156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 3천억 원가량 순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 이상, LG에너지솔루션이 5% 안팎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도 각각 3%,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KB금융,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는 2에서 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 또 코스닥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오늘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3.7%가량 급등세를 보이면서 1124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1조 7천억 원가량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중 상당 부분이 개인의 ETF 자금으로 추정됩니다. 불장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데요. 무려 70여 개 종목이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6%, 에코프로가 21%, 페트론이 9% 안팎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 솔브레인 홀딩스도 팔레지 10% 안팎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본 니케이만 약세를 보이고 있고 홍콩 항생 2%, 대만 각원 1% 등 대부분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달러 약세 용인 발언으로 어제 주간 종가보다 무려 22원가량 큰 폭으로 내리면서 달러당 1,424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최근 코스피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ETF 매수 행렬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며칠간 코스닥 ETF에서 기록적인 수치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최근 ETF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수익률 상위 1위부터 5위를 코스닥 지수를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형 ETF 상품이 짝트리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 시장으로의 수급이 이동하면서인데요. 개미들의 투자 심리도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코스닥 지수가 전장보다 7% 넘게 급등해 1064.41로 장을 마친 이후 코스닥 ETF 매수 열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개미 투자자의 수요가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상품으로 몰리고 있습니까? 네, 개미들은 최근 이틀간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코스닥 150 ETF를 이틀간 1조 3천억 원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순자산 규모가 큰 코덱스 ETF의 26일 순매수 금액도 5,952억 원으로 이 단일 상품 기준으로 최대 기록입니다. 다만 과열 부담이 크고 코스닥 개별 종목에서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코스닥 활성화 후속 정책이 어느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SBS 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안명을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합의했습니다. 업종별 규제 차등과 원화 코인 발행 요건 등 핵심 쟁점은 확정했으나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나 대주주 지분 제한 등 민감한 이슈는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일정이 또 미뤄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디지털 자산 TF는 설 연휴 전에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2월 초보다 일주일 이상 미뤄진 일정인데요. 오늘 열린 전체 회의의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과 감독 권한이었습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 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을 준용한 것으로 원화코인이 전자화폐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코인 발행인 요건에 대해서 은행에 먼저 주도권을 줘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50+1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좀 양보의 입장들이 서로 없어서 약간 첨예한 부분이 있고요. 의외로 좀 중재안이 하나 나와 있어서 양쪽에 다 전달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한테 실질적으로 참여 기회나 도움이 더 되는 방향으로 국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네, 그래도 이 하는 감독 권한과 관련해선 가닥이 잡혔죠. 맞습니다. 당초 한국은행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의결 시 만장일치제를 주장하면서 거부권 도입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TF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만장일치제를 주장하는데 현재도 이제 금융위와 함께 이제 협의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합의제에 그러니까 협의하는 형태의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원들께서 대부분 동의를 하셨고. 규제 체계는 기능별로 8개로 세분화됐는데 리스크가 높은 2-3개 업종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 등을 둘러싸고 벌이던 신경전을 수습했습니다. 인지수사권은 주되 특사경의 광범위한 영역 확대엔 선을 그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결국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주기로 했어요. 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제도 도입 당시랑 좀 많이 변한 측면도 있고 지금 이제 이 자본시장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 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인지수사권을 좀 부여해야겠다. 그런 거의 필요성이 좀 인정이 된 상태고요. 이 위원장은 다만 통제 방안과 관련해 현재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때 거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제도를 설계하기로 당국 간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사경 도입 영역 확대와 관련해선 불법 사금융 분야까지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생침해 범죄 불법 사금융 분야에 한정해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넘어서는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관련 질의에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결정 사안이라며 즉답은 피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 이상으로 하되 주무부처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이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은 있는 게 중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는 내일 재경부 공훈위에서 결정됩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지정에는 반대하되 금융위가 더 강력하게 금감원을 통제하는 조건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말뿐인 지역 살리기가 아니라 기업들이 직접 몸을 던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의가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지역 상생을 위한 공식 협력에 착수합니다. 현 정부의 지방 살리기 국정 기조와 맞물려 1,900여 개 기업이 이번 행보가 이 지역 소멸의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최태원 회장 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많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지역 상생이네요. 그렇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역상생 관련 MOU를 맺습니다.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 멤버스데이 행사를 통해서인데요. 이 신기업가정신협의회 ERT는 기업의 고유한 기술과 역량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들 협의체로 현재 1,900여 개 기업과 72개 지역상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에 열리는 이 ERT 행사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개회사를 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축사를 합니다. ERT 행사는 최 회장 주도로 2024년도에 처음으로 열렸는데 MOU를 맺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MOU에 담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아직 이 지역상생 MOU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대한상의가 지금까지 해온 이 지역상생 사업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의는 매년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는 사회적 가치 페스타와 인구 감소 지역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더 구체화하거나 확대한 내용들이 명문화될 걸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올해 대한상의 신년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고 이 새로운 기업가 정신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속에서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지난해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 이 통사 KT로 바꾸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는 안전하다, 보안을 강조한 KT의 홍보 문구들이 고객 이탈의 불쏘시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당시 KT는 이미 자사의 보안 취약점을 인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의 이른바 고객 기만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안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결과 KT는 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경쟁사 SKT가 해킹당하자 KT는 우리는 안전하다면서 대대적인 홍보로 가입자를 뺏어왔습니다. 안으로는 서버를 내다 버리면서 밖으로는 안전을 판 기만 마케팅인데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가로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KT에서도 지난해,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동일한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후 과연 이용자들이 SKT 해킹 사고 때 KT로 그렇게 번호 이동을 했을까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최우선적인 해결을 약속했고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 점을 확인을 해서 저희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취임 한 달 만에 KT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과장해서 고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떤 사실을 은폐하거나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용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거나 또 사업자들의 모럴 해저드 같은 것들을 좀 막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KT는 3개월 이내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수 증가율이 18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2월도 평월 수준을 보이면 연간 규모도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출생아 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2만 710명으로 직전의 같은 달보다 3.1%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인 2019년 2만 3,700여 명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2024년 7월 이후 17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누적 수치도 눈에 띄는데요.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23만 3,708명으로 1년 전보다 6.2% 늘면서 18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직전 한 해 출생아 수가 23만 8천여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79명으로 0.02명 늘었습니다. 이에 연간 합계 출산율도 0.8명을 회복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또 이 혼이 다 된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라는데 출생아 수가 더 늘 수도 있겠군요. 네,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19,07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2024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누적으로는 1년 전보다 7.5% 늘어난 21만 4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6,890건으로 같은 기간 9.8% 감소했고요. 사망자 수는 5% 가까이 증가한 3만 678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역대 11월 중 최대 규모로 기온이 떨어지며 고령층의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영향이라는 게 데이터처 설명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된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부분을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덜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임금 체불 행태도 적발됐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만 7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6개 매장을 운영 중인 한 대형 음식점이 근로자를 프리랜서처럼 고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 52명 중 38명, 78%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 4대 보험은 물론 휴가나 각종 수당 의무도 피해갔습니다. 또 여기에 5,100만 원 임금 체불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코홈시스도 이 같은 가짜 3.3 고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코코노조는 이달 초 서울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네, 노동부는 우선 시정 지시와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고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하도록 하고 과거 미납분에 대해선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처분할 계획입니다. 직원을 프리랜서로 속여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흑자를 이어왔지만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급증하고 대통령이 공언한 탈모치료제 지원까지 돈 쓸 곳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지난해까지 일단 흑자를 기록했죠? 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4,996억 원 단기 수지 흑자로 누적 준비금도 30조 2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2023년 4조 1천억 원에서 1년 만에 1조 원대로 급감하더니 지난해는 5천억 원대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보험급여비는 101조 6,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는데 의료수가 인상에 더해 비상진료 지원과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단은 저성장과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보험료 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필수 의료 강화 정책 등으로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흑자였지만 문제는 올해부터 적자가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재정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4조 1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적자 규모는 2028년에는 5조 3천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중이고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 여부도 논의되고 있어 지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경증 질환 중심으로 본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은 남성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일가정 양립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난해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34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3%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중 육아휴직자는 18만 4천여 명으로 40% 가까이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6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과 비교하면 60.5%나 늘어난 수치지만 기업 규모별로는 차이가 컸는데요. 남성 육아휴직 중 1,000명 이상 업장의 비중은 33.8%였지만 5명 미만 업장의 경우 8.6%에 그쳤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아직 제도의 혜택을 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임금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 전체 육아휴직 중 통상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51.5%로 절반을 넘었고 210만 원 이상은 전체의 92.6%를 차지했습니다. 임금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을 쓰는 비중도 커진 건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3만 9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며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체의 65.1%를 차지해 육아휴직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고 대체 인력, 업무 분담 지원금도 상향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